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보은의 사계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에서는 이제 정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추석에 해드시면 좋을 요리 2가지 추석맞이 특집 2탄 준비했습니다. 자,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대생과 의사들이 가입하고 있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국민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견민, 개돼지, 조센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인데요. 의사 게시판에 구체적으로 어떤 글이 올라왔다는 건가요? 네, 일단 한 의대생 가입 커뮤니티 글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응급실 대란 사태를 초래한 정부 비판은 당연하지만 들어가 있고요.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된다라는 놀랍게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취지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한 게시글은 조선인이 응급실을 돌다가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드러누울수록 의사 가치는 오히려 올라간다. 의사는 검사, 변호사 따위와는 달리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 인력이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정말 놀라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대생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게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면 응급실 운영병원의 근무 인원, 명단, 심지어는 가족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올라와 있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명단 내용을 보면 아무개 선생님 불법 파업 중단하시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함께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네, 참 이야기 듣는데 씁쓸합니다. 이런 와중에 의대 수시 경쟁률은 치솟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의대 수시 모집 접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미 수시 모집 인원의 11배 가까운 응시생이 몰렸는데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39개 의대 수시에 32,500명 이상이 지원을 해서 10.9대 1의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도 원점으로 복구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지만요. 이미 입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된 만큼 백지화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이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부역 얘기 나오고 적폐 얘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상화가 돼도 같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거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공부 못하면 기술 배워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이것도 정말 옛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년도 없고 수익도 상당히 크게 올릴 수 있는 기술직에 굉장히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젊은이들이 기술직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술직 선호가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임금 영향이 좀 있겠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현장 기술직이 장기간 근로를 해야 되고 저임금이란 인식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정년이 없다라는 장점 그리고 사무직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노임을 집계해 보면
보면요. 특고압 케이블 작업 기술직의 하루 8시간 평균 노임은 42만 1,236원입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을 하면요. 무려 840만 원 정도를 버는 것인데요. 또 높은 곳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는 비계공 같은 경우에도 28만 원 이상, 용접공 26만 원, 미장공 25만 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실제로 기술을 배우는 20대가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수원의 한 배관 용접 전문 그 학원을 찾아가 봤더니요. 20대 학원 등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30대 학생이 제일 어린 축에 좀 꼽혔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절반 이상이 20대일 정도로 세대 교체 흐름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업무 특성상 일과 휴식 시간이 분명히 나뉘는 것도 이런 MZ세대의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역시 예전에 어르신들이 늘 그랬잖아요. 평생 먹고 살려면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네. 이 기술이 있어야 돼. 우린 기술이 뭐가 있나. 없는 거 같아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가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도입되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알박기 차량에 대해서 지자체들도 손을 못 쓴 채 속수무책으로 좀 방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10일 한 남춘천역에 있는 공영 인근 주차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캠핑용 트레일러 장기 주차 금지라고 이렇게 크게 현수막에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용 트레일러 한 10대 이상의 버젓이 주차가 돼 있는데요. 보호덮개가 쓰여진 트레일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연락처, 이름 정도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차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과태료 등의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는 해도 실제로 견인까지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알박기로 주차를 해놨다. 이런 부분까지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 확보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또 공유 킥보드의 무단 그 방치도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이게 효과가 미미하다고. 맞습니다. 오히려 좀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뭐 알박기 주차뿐만 아니라 요즘은 인도를 가로막고 서 있는 이런 공유 킥보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뭐 고양시, 광명시, 성남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아예 앱 같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 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신고방 자체가 이용이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언제 발견했는지, 위치는 어디서 보았는지, 업체명, 기기 방치 관련 상황, QR코드까지 포함된 사진까지 찍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걸 공짜 알바로 우리를 쓰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심하다, 이 지자체 역할을 떠넘기는 것 같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릴 만한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고 일단 우후죽순격으로 이 사업체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나 뭐 콜센터 등을 이용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만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신고해 줄 것을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 공유 킥보드가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는 거는 흔히 봐요. 맞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예, 잘 썼으면 잘 갖다 놔야 될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제주 앞바다에 조업 활동을 하는 배에요. 무려 수천 마리의 잠자리떼가 몰려들고 있어서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곤혹을 치를 정도로 잠자리떼가 몰려든다. 이게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공개된 한 영상이 있는데요. 제주도 김영 앞바다 모습을 보면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잠자리떼가 가득합니다. 어선을 덮칠 뿐만 아니라요. 낚시꾼의 온몸에 붙은 것은 기본이고요. 선박 내부에도 모여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얼굴에도 달라붙기 때문에요. 예, 낚시 업무도 사실 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른 건데 갑작스럽게 몰려든 이 잠자리들 정체. 아열대성 된장 잠자리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날씨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 제주 앞바다에 출몰한 제주 잠자리 이유가 날씨입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인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요. 일각에선 이상 폭염 때문이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된장 잠자리는 25도 이상의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종입니다. 가을철에는 그래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폭염 북부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주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앞으로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된다면 이런 현상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이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이러는 거예요. 네. 아유.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방송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네, 내리더라고요. 날씨 바로 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4.6도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역대 9월 기온 2위를 또 경신한 건데요. 어제 경기 양평에서는 38도를 기록한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양은 중부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mm 정도입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는 오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시간당 30mm씩 세차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오며 심한 더위는 주춤합니다. 수도권 등 중북부는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된 곳이 많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하루 만에 7도 낮아지며 더위가 쉬어가겠고요.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은 남부는 3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네, 기온이 이대로 내려가나 싶지만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향하는 태풍 더빙카가 우리나라에 열기를 더하겠고요. 추석 연휴에도 32도 안팎의 늦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2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과거에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내리는 비와 잘 어울리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깔리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먼저 언제로 갑니까? 1940년입니다. 9월 12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40년 9월 12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가 발견된 날입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라스코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벽화는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 구석기 시대 인류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때 그린 그림이라고는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가득 차서 놀라움을 줬습니다. 네, 구석기 시대에도 우리 인류에게는 문화와 예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준 라스코 동굴벽화. 네. 정말 경이롭죠. 근데 동굴벽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네, 정말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1940년 9월 10일 프랑스 남부 몽티니아크라는 작은 마을에 살던 10대 소년 4명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이 개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집 주변에 라스코 언덕을 올라갑니다. 언덕 어딘가에 중세시대 성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소년들이 데려간 개가 덤불로 가려져 있던 입구에 빠져서 동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소년들이 개를 따라서 동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터널을 가로질러서 내려간 아이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살아 뛸 것 같은 생생할 동물 그림이 소년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죠. 호기심 많은 소년들이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해냈는데 이 벽화들, 그림 솜씨가 정말 예사롭지 않았다고요. 이 동굴이 공개되면서 세계 고고학계 미술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17,000년 전 인류가 그린 거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만큼 수준 높은 벽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벽화가 뒤에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동굴 안에 그려진 그림은 1,500점에 달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림 하나가 있어서 이 그림이 하나인가 보다 하는데 무려 1,500점입니다. 몸 길이가 5.2m에 달하는 거대한 들소로부터 말사슴, 돼지, 이리곰, 새, 그리고 뿔이 하나인 상상의 동물, 또 점성술사처럼 보이는 인물상도 묘사돼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인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인데 명암으로 원근을 표현하기도 하고 동굴의 울퉁불퉁한 면을 이용해서 동물의 뿔,
뼈 이런 것들을 입체감을 구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동물의 움직임을 마치 활동 사진처럼 여러 장면의 컷으로 묘사해 놓은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동물마다 특유의 생동감, 역동감 이런 게 느껴지게 그려놨습니다. 발견 직후에 이 동굴을 찾은 피카소는 현대 미술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현대 미술의 판정패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저 시대가 원시 시대잖아요. 그럼 붓하고 물감 같은 게 없었을 건데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붓, 물감 이런 거 없죠. 그런데 라스코 동굴은 석회암 동굴이었기 때문에 바탕이 흰색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에는 최적의 도화지 같은 거였죠. 여기에 붉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들은 흙이나 돌 이런 걸 갈아서 만들었고 동물의 뼈나 식물을 태워서 그 채로 검은색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물감을 입에 넣고 뿌려서 그리는 스프레이 기법이 사용된 것 같은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건데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용기에 동물 기름을 채워놓고 심지를 여기다 심어서 불을 붙여서 동굴을 밝힌 다음에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 원시 시대에도 이렇게 예술 작품이 나름대로 발전을 했다. 이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혹시 일반 대중에게도 동굴이 공개됐을까요? 네, 라스코 동굴은 1948년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고 1년에 1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탓인지 동굴 안에 곰팡이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했고 벽 표면에 이끼가 끼고 하얀 결정이 맺히는 등 이 동굴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당국은 1963년에 동굴을 폐쇄하고 200m 떨어진 자리에 복제 동굴 라스코2를 조성해서 1983년에 개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스코 동굴 벽화를 볼 수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서 경기도 광명동굴에 라스코 동굴이 재현되어서 많은 이들이 여길 찾았습니다. 라스코 벽화의 발견은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이 예술성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대단한 유물이고 아주 이 발견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드문드문 봤는데도 와, 이러잖아요. 소리 나오죠. 네. 진짜 보고 싶다. 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8년 9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8년 9월 15일은 부산 어린이 유괴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날 부산의 한 재력가의 막내딸이 납치됐고 무려 33일 만에 범인이 검거되면서 무사히 가족폼으로 돌아왔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범죄 수사에 최면술이 동원돼서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괴 사건이었고 이게 영화화됐죠. 저 극비 수사의 수사, 모티브가 네.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어떻게 유괴된 건지 사건으로 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네, 1978년 9월 15일 낮 12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정량은 친구와 함께 하교하던 중에 한 40대 남성을 만납니다. 이 남성은 차에서 트렁크 열쇠를 뽑아달라고 해서 이 어린이 둘을 유인한 뒤에 집에까지 태워다 줄 테니 차에 타라며 두 아이를 태웠고요. 친구를 먼저 집에 내려주면서 정량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량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네, 대체 이 범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고 왜 아이를 납치를 한 겁니까? 뒤에 범인을 검거했죠. 그래서 이 범인의 이름은 매석환이라는 사람이었고 전에도 청와대 경무관 곽영주의 아들을 유괴했던 전적이 있는 전과 구범의 남성이었습니다. 매석환은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불법 택시 운전을 했는데 부산에서 내린 한 승객이 정량이라는 학교를 가리키면서 이 학교엔 부잣집 자식들이 많이 다니다라는 말을 했고 곧바로 학교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매석환은 겁을 먹은 정량에게 나는 내 아버지 친구인데 아버지가 5천만 원 빚을 져서 부산 세관에 잡혀갔고 잡혀가기 전에 나에게 너를 부탁했다라면서 다독였고 이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정량집에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는 수사 기법이 좀 부족했던 시기였고 그죠. 네. 시간이 계속 흘러도 범인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네,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범인을 잡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는데요. 범행 당시 학교 앞에서 차를 봤다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있었는데 똑똑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술사 유한평 씨를 동원해서 이 학생에게 최면을 걸었고 앞부분 번호 3자리를 밝히는데 성공합니다.
또 정량과 함께 차에 탔다가 도중 집에 내린 친구도 최면 상태에서 범행 차량의 시트 종류와 라디오 모양 등을 똑바로 기억해내서 차종이 뉴 코티나임도 밝혀냈습니다. 오. 또 당시 아이 부모는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국에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았는데 모두 죽었다고 했고요. 김중산 도사라는 한 역술가만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점괘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 덕분에 대한민국 10대 역술가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면술과 점술까지 정말 모든 걸 동원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럼 범인은 어떻게 잡혔어요? 네, 범인 매석환은 서울에 살고 있던 정량의 이모와 협상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6회 33일째 되던 날 협상 전화를 걸 공중전화를 찾던 중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공기룡 형사에게 검거됩니다. 당시 매석환은 아이에게 옷과 불고기를 사주는 등 잘 대해줘도 그래서 매석환 검거 당시 정량은 우리 착한 아저씨 왜 잡아가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뒤에 매석환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89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네, 아유 뭐 아이가 무사하게 잘 했으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제 뭐 별 탈 없이 풀려났으니까 그 뒤로 가족들하고 잘 지냈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유괴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정량, 기구하게도 한 번 더 납치되는 또 일을 납치돼요? 겪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사건 후 7개월 뒤였는데요. 이때는 1차 사건의 범인인 매석환이 2차 유괴범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대통령까지 나섰어요. 사건 발생 5일째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서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면 관계기관에 죄과를 관대하게 다루도록 시키겠다라면서 대통령이. 범인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이 정량은 경부고속도로 경주 톨게이트 인근에서 발견됐고 범인은 1년 8개월 뒤에 검거됐습니다. 70년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유괴 사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네, 정량 2번이나 지금 어른이 됐을 그렇죠. 네네. 저보다 누나일 수도 그렇겠네. 그렇죠. 잘 살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입니다. 9월 1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6년 9월 10일은 한강 종합개발사업 준공으로 한강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시민들이 멱 감고 빨래하던 삶의 터전이었던 한강은 한강 종합개발로 인해 88 올림픽을 치르는 서울에 어울리는 깔끔한 현대식 하천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 옛날 이 개발 이전의 한강 기억하세요? 저는 마포에 살 때 여의도로 건너가서 거기가 이렇게 뭐라 그러게 백사장 같았는데 새들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한번 잡아보겠다고 쫓아다녔던 기억도 있고 여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덥고 이러면 멱 감고 이랬던 뚝섬 쪽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역사다, 역사. 그런 기억까지는 있는데 네. 그리고 가물면 물바닥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바닥이 보이고 바닥이 보였던 시절이 홍수 때는 있어요? 넘치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그때 가보지는 못했고 공부해서 아는데요. 겨울에 한강이 얼면 그 겨울에 한강 얼음을 잘라서 보관을 합니다. 동빙고 서빙고. 네, 그래서 그게 고려 조선 시대에 그걸 많이 했는데 조선 시대에 동빙고 서빙고 네. 그 말이에요? 이런 빙고 얼음 창고가 네. 한강 옆에 있었던 거죠. 오. 지금의 잘 정돈된 한강과는 분명 다른 좀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 한강은 어땠어요? 네, 5, 60년대 한강은 정말 서울 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놀이터였습니다. 봄, 가을에는 낚시하고 여름엔 물놀이, 모래찜질하고 겨울엔 썰매 타고 국군의 날에는 한강 백사장에서 비행 시범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강은 정치 집회장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일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강 백사장에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유세를 벌이기도 했는데 자유당 때 조병옥, 신익희 같은 야당 대통령 후보의 한강 유세가 유명하죠. 네, 아이 뭐 보니까 한강이 노릇하였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면 한강이 개발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1968년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한강 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한강의 홍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방도로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강변의 토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한 게 이 시기 한강 사업의 초점인데 지금 유명한 동부이촌동,
반포, 압구정동, 여의도 다 이때 새로 생긴 네. 주거단지입니다. 맞아요. 그 1차 변화요. 한강변에 아파트가 막 생기더라고요. 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있었고 네. 지금 동부이촌동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강맨션. 오. 그럼 압구정동 그쪽에 현대 아파트. 네. 그건 뒤인데. 오.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생겼고 1982년에 그러니까 한강 종합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군요. 네, 1981년에 88 서울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 지역 내 한강의 골재와 고수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강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요. 한강의 하천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된 한강 개발 사업이 1982년 9월 첫 삽을 뜹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9,650억 원,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에 동원 연인원이 42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고 86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를 2주 앞둔 1986년 9월 1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4년 만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한강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한강은 강폭과 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수변 공간이 개발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자연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수로를 정비하고 수중 보를 설치해서 수심을 2.5m로 고르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수상 레크레이션 시설은 물론 규모가 큰 유람선이 한강을 다닐 수 있게 됐고요. 한강 곳곳에 승객이 타고 내릴 선착장이 들어섰습니다. 또 한강 양옆으로 콘크리트 제방을 쌓았고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한강 공원을 조성해요. 여기에 잔디 깔고 체육공원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대단히 하수 처리장이 생긴 것도 이때 일입니다. 올림픽 선수단과 관광객이 공항에서 잠실 올림픽 경기장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올림픽대로 등 강변도로도 이때 확장이 됐습니다. 아. 네, 한강을 뭐 지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확 바꾸는 사업이긴 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또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한강의 수심과 유속이 일정해져요. 그리고 제방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한강과 주변의 생태계를 단절시켰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한강을 친환경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강숲 등 자연 녹지를 조성하고 철새들을 위한 습지를 조성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처에서 자연의 휴식처로 변화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한국 현대사와 함께 흐르며 성장해온 한강,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곳이 바로 이 한강이죠.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으로 시민 또 자연과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놀이터가 됐어요, 지금. 그럼요. 자전거 타고 네. 가고 산책하고. 러너들 요즘 엄청 많아요. 아, 맞아요. 참 좋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 9월 1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6년 9월 13일은 세계 힙합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바로 90년대 힙합의 전설 래퍼 투팍이 사망한 건데요. 투팍. 네, 미국에서 하류층 흑인들의 삶과 현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아티스트였던 투팍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힙합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래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날 25세, 25살 나이에 의문의 총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힙합을 모르는 분들도 아마 투팍이라는 이름을 알죠. 들어봤을 네,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투팍. 정말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총격 사건으로 요절한 천재 래퍼 투팍.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건지 사건을 좀 하나씩 짚어보죠. 이 사건의 시작은 서로 디스하는 싸움, 디스전 때문이었는데요. 디스전은 래퍼들끼리 노래를 만들어내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미국 동부 힙합과 서부 힙합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는데요. 힙합은 원래 미국 동부에서 시작이 됐고 동부 래퍼들에게 힙합은 뉴욕 문화로 여겨졌는데 힙합의 본거지 오리지널 뉴욕과 힙합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LA 서부 힙합 간의 경쟁이 팽팽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는 좁아서 동부, 서부 이런 거 나뉘어 싸울 일이 없어요. 어차피 행사장 가면 다 모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동부 힙합, 서부 힙합 나눠주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미국의 동부 힙합 그리고 서부 힙합 이 양쪽을 대표하는 래퍼들은 혹시 누가 있었을까요? 네, 서부 힙합의 대표 래퍼는 데뷔 앨범이
1000만 장 이상 판매된 와. 스눕독, 아, 스눕독. 스냅다. 서부 힙합의 대부라 불리는 닥터 드레, 더드레 와. 그리고 전국을 제패한 90년대 최고의 래퍼 투팍이 있었고요. 동부 힙합의 대표는 동부 힙합을 대중화시킨 퍼프 데디, 그리고 동부 힙합의 제왕이자 역사상 최고의 랩 실력을 가진 래퍼로 평가되는 노토리어스 B.I.G. 일명 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부와 서부 래퍼들은 서로를 디스하며 서로에게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서부 힙합의 대표주자 투팍과 동부 힙합의 대표주자 비기에게 이 신경전이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힙합 간의 갈등이 절정으로 향하던 이 시기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어떤 사건이죠? 바로 1994년 11월 30일 투팍이 미국 맨하탄에 있는 한 녹음실 로비에서 괴한들이 쏜 총에 맞고 귀중품을 빼앗기는 사건이었습니다. 투팍은 당시 5발의 총상을 입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강도들이 고가의 시계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래서 비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사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기는 자신은 그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일축을 해요.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5년에 비기가 후샷야 누가 널 쐈지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전쟁에 불을 지핍니다. 투팍은 작정한 듯 비기를 욕하는 곡을 내요. 히템업이라는 노래에서 투팍은 누가 날 쐈어 하지만 끝장을 내지 않아서 이제 흉악범의 분노를 보게 될 차례. 야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여 등의 살벌한 가사를 쏟아냅니다. 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른 이 시기에 투팍이 충격적인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네, 1996년 9월 7일 라스베가스에서 마이클 타이슨의 복싱 경기를 보고 이동 중이던 투팍이 괴한이 쏜 총에 맞고 일주일의 코마 상태 끝에 1996년 9월 13일 향년 25세로 사망합니다. 범인이 비기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밝혀진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번엔 비기가 LA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숙소로 향하던 중 투팍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팍 사망에 대한 복수라는 소문이 또 떠돌게 되죠. 아니 너무나 젊은 그 당시 최고의 래퍼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충격적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후에 퍼프데디가 비기의 추모곡을 또 만들었다고요? 네, 퍼프데디와 비기의 아내인 페이스 에반스가 비기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만든 노래, 아마 모두 아시는 곡일 텐데요. I will be missing you입니다. 내가 걸을 때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난 내가 그리울 거야 라는 이 가사의 이 노래는 800만 장 이상의 글로벌 앨범 판매량을 올렸고요. 1997년 빌보드 차트에서 11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저는 이 노래가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요. 추모곡이라는 거를 알게 됐네요. 근데 투팍 사망 사건의 범인이 27년 만에 잡혔다면서요? 네, 범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힙합을 너무 살인 사건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힙합의 이미지가 좀 나빠질 것 같아요. 네. 철구 씨 혹시 힙합 중에 아는 노래 있어요? 아, 저도 뭐 옛날에 힙합 좀 한다고 수건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멋쟁이 신사 나가 찐다 기르기를 비켜라. 네, 이렇게 밝고 귀여운 힙합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지난 2023년 작년이에요. 미국 경찰이 60세의 전 갱단 두목 듀웨인 데이비스를 투팍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해서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데이비스는 비기와 함께 동부 힙합을 이끌었던 퍼프 데디로부터 투팍 살해 대가로 100만 달러를 제시받았다는 와.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요. 말로만 밝혀졌을 뿐 관련 증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힙합의 제왕 투팍. 너무 일찍 떠난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금도 전 세계 힙합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힙합 쪽에 저런 일이 또 일어났었군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예, 추석날 어디 가세요? 아니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아, 되게 계세요? 네. 네. 저 초래해줬어요. 부모님 그래요? 가신 다음에. 그러면 요거 하셔야 되는데. 바로 추석맞이 특집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에는 꼭 요거 있어야지만 추석 같잖아요. 명절인데 전 부치셔야 돼요. 추석은 무조건 전이죠. 전 그렇죠. 네, 먹어야 전을 돼요. 붙이셔야 되는데 전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전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오늘 정말 맛있는 아롱사태 육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아롱사태 그러면 국 끓여야지 편육해야지 요거 좀 수육으로 해서 먹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거 가지고 전을 부치면은요 아롱사태가 힘줄과 근육과 살집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아서 요거 명절에 내놓으면 많은 분들이 정말 환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요. 명절날 되면은 많은 분들이 꼭 요거 올리시잖아요. 나물들. 네. 뭐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올리는데요. 그 나물 올리고 나서 요만큼씩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드는 식감 좋은 나물전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별미전으로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 네. 누가 이거 뭐 술집 가가지고 뭐 사준다고 안주 뭐 먹을래 했을 때 육전 얘기하면 눈치 엄청 보이거든요. 비싸다고. 오늘 이 명절에 잘 맞는 육전, 아롱사태 육전이죠. 그리고 나물전. 야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자, 아롱사태는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아롱사태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아롱아롱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롱사태라고 하는데요. 요거 댁에서 요거를 슬라이스 하려면 살짝 이렇게 냉장 부분을 냉동실에 잠깐만 넣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슬라이스를 잘라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약간 센치를 맞춰서 자르는 게 좋거든요. 제가 0.3cm도 한번 해보고 0.5cm도 한번 해봤는데요. 금방 구워서 바로 먹기에는 0.3이 좋고요. 금방 구워서 이따가 손님상에 내기에는 0.5cm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워서 손님상에 나가야 되니까 0.5cm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요거를 냉장된 거를 바로 썰게 되면 잘 안 썰리니까 살짝 냉동실에 넣었다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놔두면 겉면이 살짝 얼겠죠. 네네. 그 상태에서 썰면은 굉장히 잘 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밑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밑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쟁반에다가 차례차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게 또 너무 얼면 안 썰리죠? 딱 한 그쵸? 15분 그죠? 맞아요. 딱 그 정도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쁘다. 두께도 딱 좋은데요. 네. 네, 요거 0.5cm예요. 0.5. 네. 아우 맛있겠다. 아. 명절에는 전이 최고고 저는 뭐 호박전 뭐 다 좋아하는데 육전 전 가장 좋아해요. 아, 저는 광주 무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네. 저 광주에서 육전 육전,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바로바로 구워서 주시더만. 그때는 0.3cm. 아, 영상. 바로 구울 네, 때는. 바로 어. 구울 오늘이 0.5. 오늘은 0.5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제가 밑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전에 밑간을 하냐면요. 네. 우리가 전을 먹었을 때 전에 옷을 입히잖아요. 네. 보통 달걀하고 뭐 찹쌀가루나 쌀가루나 또는 밀가루 이렇게 해서 옷 입히죠. 그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굽고 나면 어머님들이 뭘 하시면은 아유 전 찍어 먹을 초간장이나 좀 만들까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많이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밑간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밑간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을 이렇게 진간장. 뿌려주세요. 네, 진간장을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러면 간을 안 맞춰도 되거든요. 근데 감칠맛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국간장도 국간장. 이렇게 진간장 살짝 같이 같이 쓰는구나. 뿌려주세요. 네. 음. 그리고 요거는 맛술이에요. 맛술도 같이 이렇게 뿌려놔 주세요. 그래서 연육작용을 조금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육전에는 나중에 그 고기의 향이 조금 짙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마늘을 조금 발라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다진 마늘을 아주 살살살 이렇게만 발라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디에 두느냐? 냉장고에 잠깐만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냉장고에 잠깐 두었다 나와야 요게 육전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특히나 아롱사태는 여기 보시면 요 힘줄도 보시고 안쪽에 근육도 있잖아요. 네. 요거를 다 드셔야 되니까 요게 연육이 되면서 조금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던 아롱사태를 이렇게 또 같이 갖고 왔어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금방 재운 거고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예요. 네. 자, 근데 아롱사태가요, 요게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약간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부치실 때 잘 부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부치시려면 가루가 필요하겠죠. 네. 어떤 가루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찹쌀가루가 필요해요. 부침가루 찹쌀- 아니고요? 네, 찹쌀가루를 하셔야지 굉장히 그 찹쌀의 전분이 꽉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일부러 찹쌀가루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 바로 달걀인데요. 제가 달걀을 2개 말고 3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2개는 이렇게 깨트려서 가위를 이용을 해서 달걀의 흰자위를 이렇게 좀 끊어주세요. 그래야 잘 붙거든요. 네. 근데 색깔이 우리가 육전은 약간 노르스름해야 맛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냐면 달걀 노른자만 노른자만 또. 네,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약간 예전에 노르스름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해서 노른자만 흰자 빼고 노른자 이렇게 해서 밥에 탁 해서 그걸 막 비벼 먹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었죠. 간장 비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마가린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더 노랗게 만들어 진짜 주세요. 그러네요. 더 노래졌네요. 요래야 맛있어요. 이게 디테일이죠. 마지막에 계란 노른자만 따로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넓은 데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럼 그 달걀에도 간을 살짝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냐면요, 우리가 워낙 여기에다가 짙게 지금 간을 그러니까요. 국간장 지금 받았으니까. 두 큰술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하면 좀 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는 부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부치는 건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그러면 육전에는요, 뭐 이렇게 싸먹는 게 좀 맛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느 지역을 가나 육전을 이렇게 시켜보면 다 이렇게 싸먹는 게 좀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파도 싸먹고 부추도 싸먹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싸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요거 보시면 요게 지금 대파채예요. 아, 흰 부분만. 예, 흰 부분만 준비를 해서 찬물에 헹궈서 좀 건져주세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는 지금 길이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조금만 잘라요. 아, 이렇게 향이 또 좋잖아요. 네. 대파 흰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부추 송송송 썬 것을 같이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요게 약간 간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자, 그랬으면 간을 뭘로 하냐면요, 요걸로 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여기에 가장 맛있는 양념이 통후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후추를 이렇게 곱게 갈았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고요. 요 고기 육전에 부추와 대파와 통후추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간 맞춤이 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또 싱거우면 안 되니까 소금을 약간 넣으세요. 네. 소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들기름.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요. 맛있겠다. 육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잘 어울리죠. 자, 만약에 깻가루가 집에 있으시면 깻가루도 조금 솔솔솔 뿌려서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전을 쫙 놨을 때 그 육전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한 젓가락씩 올려서 잡수시면 싸먹기가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준비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한꺼번에 요거를 부칠 거거든요. 한꺼번에 부칠 거라 나물전을 또 같이 좀 준비를 할게요. 네. 자, 나물전은 우리가 고사리도 있고 뭐 도라지도 있고 숙주도 있고 많은데 제가 특별히 오늘 나물전에 들어가는 건 요 고사리하고요. 도라지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배추김치가 너무 비싸다고 어머님들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집 김치 냉장고 안에 보면 작년에 담아놨던 12월 22일 배추김치가 있어요. 김장김치가. 그래서 그거 한 포기를 꺼내서 이렇게 물에 좀 헹궈서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갖고 왔어요. 만약에 우리 집은 배추김치가 전혀 없는데요 하시면 그냥 배추를 살짝 데쳐서 그 배추 쫑쫑쫑 썰어서 물기 꽉 짜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요거 부추. 어차피 앞쪽에서 지금 우리가 육전할 때 썼죠. 부추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부추 있는 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열심히 무치면 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무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맨날 보면 도라지랑 고사리가 좀 애매한 양으로 남거든요. 맞아요. 비벼 남기 먹거나 뭐 때문에 하는데. 요게 어머님들이 냉동실에 넣자니 좀 그렇고 네. 요걸 그냥 다시 다 나물 하자니 또 남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나물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고사리 담고요. 그다음에 도라지도 도라지. 담아주세요. 네. 근데 도라지를 담을 때는 요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도라지가 약간 쓴맛이 날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금물에 바락바락 씻은 다음에 이렇게 다져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그 쓴맛이 다음에 날아가나 보네요. 김치. 네. 그러면 쓴맛이 날아가나? 네, 예. 쓴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쓴맛이 있어야 좋은데 쓴맛이 아닌 아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김치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부추도 좀 넣을게요. 이 들어가는 센치가 또 중요한데 너무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늘어져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1cm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cm로 균일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고기가 빠지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네. 당연히 뭐 소고기 다짐 육 넣고요. 네. 그다음에 소고기 다짐 육만 넣으면 약간 뻑뻑할 수 있어요. 기름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다짐 육도 들어가는구나. 같이 반반씩 넣어주세요. 이게 반반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반반이 맛있어요. 네, 떡갈비도 그렇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념을 넣을 건데요. 다진 마늘 넣고요. 여기에 저는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구웠을 때 굉장히 노릇노릇하면서 맛있는 색깔이 쫙 올라와요. 제가 아까 마늘이 좀 남아서 마늘 조금 더 넣을게요. 네. 네. 그리고 요거 국간장을 좀 넣어주세요. 국간장. 그리고 참기름. 맛있겠다. 네, 깻가루도 고소하게 넣어주세요. 맛있는 거 다 들어가네. 그것도 왜 이렇게 근데- 예뻐요, 색감이. 그렇죠, 이쁘죠. 어머. 자, 그럼 간을 맞춰야 돼요. 아까 간이 씻은 김치하고 간장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소금 한 2꼬집에서 3꼬집 정도 네.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물을 뭉치려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부침가루예요. 부침가루 여기는 부침가루. 반 컵만 넣어주세요. 제가 찹쌀가루를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찹쌀가루를 넣어주면 찹쌀이 약간 찰기가 있죠. 부치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부침가루를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박박박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묻혀주세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네. 이야. 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렇게 다 야무지게 묻히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은 그냥 국자로 뚝뚝 떠서 편하게 부치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달걀물 조금 넣어서 약간 부드럽게 반죽을 만드시고요. 네. 우리 집은 그 어느 땡땡 시장 안에 있는 빈대떡처럼 약간 두께감 있고 안에 있는 식감이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경우에는 딱 요것만 하시면 좋아요. 네. 네. 저는 뭐 할까요? 딱 요것만 할 거예요. 네, 그래야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한참 묻혀요. 많이 묻혀요.
그래서 다 묻혀진 것 요거는 같긴 한데. 예. 예. 옆에서 남자분들이 좀 묻혀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묻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찰지게 나와요. 오. 찰지죠. 네. 자, 그랬으면 요 찰진 것을 그냥 바로 올려서 우리가 붙이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장갑을 끼고 요거를 뭉쳐요. 아. 한 번 먹을 분량만큼씩만 뭉쳐요. 이렇게. 산적이나 떡갈비 할 때도 저렇게 네, 맞아요. 옆에서 한 명이 딱 뭉쳐주는데. 이렇게 뭉쳐주세요. 자, 그럼 딱 뭉쳐놓은 명절 거, 동그랑땡 하듯이. 그렇죠. 네네. 뭉친 걸 좀 제가 갖고 올게요. 딱 누르면 이렇게 미리 감자전 사이즈 정도 뭉쳐놨어요. 나와요. 딱 저거네 동그랑땡. 아, 저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딱 뭉쳐주세요. 제가 지금 장갑을 이렇게밖에 낄 수가 없어요. 네. 장갑이 안 껴져요. 오디오 감독님이 싫어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네. 자, 또 이렇게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면 이게 잘 뭉쳐져요. 네. 아, 집에서 엄마 그 도와드릴 때 많이 했었는데 명절 때마다 저희 집은 전을 부치거든요. 요즘에도. 요즘에도 요즘엔 다 사더라고요. 어디 가면 사면은요. 할수 있잖아요. 정말 제가 전을 사봤거든요, 한 네. 번. 전 얼마나 맛있게 부쳐주시나 그래서 사봤는데 맛은 있어요. 근데 너무 양이 작아서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요거는 지출이 별로 안 되는 맞아요. 거니까 집에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랬으면 일단 불을 좀 세게 좀 올릴게요. 네. 세게 올려놓고 기름을 둘러주세요. 아. 골고루. 요 마포에도 명절 즈음에서 공덕동 전골목하고 아현동 시장 그쪽 가면 아이고 주방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일단 대목이죠, 뭐. 찹쌀 가루 있는 데다가 해놨던 요 아롱사태를 이렇게 올려서 저 육전은 찹쌀로 부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네, 훨씬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와. 야, 하얀 옷을 또 입고. 에. 하얀 옷 입힌 다음에 네. 퐁당. 홍당. 그다음에 하얀 옷 입혀서 이렇게 퐁당. 아, 저는 근데 혼자 하기는 맞아요. 할게 옆에서 많아서 누가 꼭-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보조가 필요한데. 네. 예전에 보면 저거 하면서 얘기들 하면서 구운 걸 저쪽에 또 먹어가면서 이게 저는 금방 먹어야 맛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제가 맛있게 올릴 거예요. 명절엔 좀 왁자왁자 하면 좋은데 요즘엔 그런 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 소리 이제 그죠? 착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아. 요거 진짜 맛있죠. 네. 근데 집에서 전을 부치면 문제가 뭐 계속 뭐 부치자마자 누가 가져가서 하나만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화내시더라고. 차례 지낼 때도 그 차례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돼 있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네. 그 아이 때는 그거 집어 먹고 아, 싶어가지고. 맞아요. 기다리느라 네. 힘들었어. 근데 그거 집어 먹으면 혼나요. 네. 꼭 우리 친척들 보면 집어 먹는 애들이 있어. 네. 허락 맞고 먹어요.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먹어야지. 네. 아, 근데 저는 해놓고 나중에 데우는 것보다 네. 저 때 바로 하자마자 먹어야 진짜 맛있는 맛있죠. 건데. 야, 정말 전 부치는 거 보니까 정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그쵸. 좀 진짜 느껴져요. 얼마 안 남은 게 네. 딱 오늘이 눈에 목요일 보이시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시작되네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기름을 사방에 다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우, 저희 집도 조만간 하겠네요, 진짜. 도와주나요? 아우, 도와드려야죠.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휴일은 나와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휴일이면 휴일 느낌이 있어. 있어요. 아.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우, 맛있겠다.
그건 이제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따로 간장을 찍지 맞아요.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맞아요. 거죠. 바로 바로 하셔도 돼요. 네.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부친 거예요. 네. 배운다고. 어우, 노릇하다. 야, 이 지금 향 오네요. 이 기름. 이 기름 냄새야. 너무 좋은데. 오늘은 요 물김치를 주셔가지고 잘 네. 맞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박 물김치 했었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나박 물김치 잘 담았다고 저한테 칭찬을 얼마나 하셨는지. 맛있었어요. 예, 그거 다시 담아서 아, 갖고 나온 거예요. 아. 그렇죠. 살짝 이렇게 느끼할 해서 수 있을 때 또 물김치. 여기 이렇게 기름지니까 딱이에요. 붙여놔세요. 아. 아우, 저렇게 해가지고 딱 넣으면 정말 마음도 든든하고 네. 너무 좋죠, 뭐. 자, 이렇게 붙입니다. 자, 워낙은 둘러 앉아서 다 같이 붙이셔야 이게 진짜 명절의 기분이 나는데, 네. 예? 이건 이렇게 데피기만 할게요. 네. 자, 제가 0.5cm, 0.3cm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금방 붙여야 맛있거든요. 사이즈도 맞고요. 저걸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또 부추랑 그쵸? 파랑 같이 먹죠. 자, 그랬으면 접시를 좀 준비를 하세요. 접시를 준비를 해서 보는데 막 애가 타는데요. 빨리 네. 먹고 싶어서. 애 같아요. 네. 네. 접시를 준비를 해서 요거 다 된 것들만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접시에 쭉. 아우, 맛있겠다. 철규 씨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요? 지금 기다리기 힘드네 이게. 되게 힘들어. 이게. 야. 저는 저 냄새가 날 때 그 어른들 옆에서 바로바로 그냥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기다려보긴 처음이네요. 요거 잘 기다리지 않으면 어머님한테 등짝 맞아요. 네. 등짝 스매시. 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다 아는 맛인데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는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파채 준비해 놨잖아요. 네. 그 파채를 좀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제가 요걸 먼저 올리고 할게요. 네. 요거 아까 준비해 놨던 요렇게 기름을 두르고 나물전. 예, 나물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또. 이 비 오는 소리. 두 번째 판. 네. 소리가 자글자글 한다. 밖에 비 오잖아요. 네, 비 오는데 비 오는 날 또 전이 잘 어울리잖아요. 저 시장 골목에 가서 비 탁 떨어질 때 네. 그 옆에 앉아서 저거 먹으면 기가 막혀. 막 해주시는 막걸리 거 먹을 수 있죠. 먹으면 아, 약간의 젖은 신발 감촉과 가고 싶다 오늘. 이렇게 하고 요 지금 부쳐낸 육전은 바로바로 이렇게 덜어내야 돼요. 네. 요걸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 고기가 질겨요. 그러니까 살짝살짝 익혀서 바로바로 건져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후라이팬 할 때는 불 조절이 또 중요하잖아요. 요 육전 같은 경우에는 불 조절은 처음에는 강으로 했다가 중간에 약한 불로 해서 안에까지 익히고 바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물전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나물전에 뭐 넣었어요? 고춧가루 넣었죠? 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좋아요. 불그스름하게 살짝.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요 안에 지금 김치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고사리, 도라지, 부추, 네. 그리고 고기. 그쵸. 자, 그랬으면 아까 제가 여기 요거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보기도 너무 예뻐요. 같이 싸서 딱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저건 손님상이네. 네. 그렇죠. 근데 요 부추하고 파채 하나 올렸다고 굉장히 육전이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아까는 근데 가족끼리 먹는 거 저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손님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 가족들도 이렇게 잡수죠. 자,
이렇게 됐으면 네. 제가 미리 조금 붙여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또 마저 또 붙일게요. 네. 이렇게. 아이고 저거 다 붙여오시려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저 새벽 3시요. 아, 야, 아이고 이게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죠. 그러네요. 지금 8시 30분 넘어선 시각이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전을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전을 좀 붙일게요. 육전 나물전. 나물전. 25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25분 경과했다 그래서 아, 제가 네네. 마음이 아주 아마 조급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은 이번 주 내내 그랬겠지만 고향 가 있을 거예요. 네. 어제도 차가 엄청 엄청 막혔어요. 막히더라고요. 네. 와. 선물 돌리라고 그럴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미리 이제 벌초가시는 분들도 그렇지. 계시는 것 같고. 저도 다녀왔어요. 금요일, 내일 아마 고향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그러니까 거예요. 예. 네. 9, 5일 근무제니까 이제. 대충 자, 금요일 그리고 같은 때는 오전 근무하고 끝내주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 전이 남았어요. 네. 남았으면 개운하게 먹고 싶잖아요. 네. 요 전은 지금 갖은 양념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운할 수밖에 없는데 김치 있죠. 네. 네. 김치를 쫙 깔고 씻어서 깔고 들기름 두르고 요 전 8개 정도만 올리고 뚜껑 덮어서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졸이세요. 정말 맛있는 나물 김치찜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국물로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찌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찌개. 그럴 때 동태전이나 대구전보다는 훨씬 더 이 나물전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식감도 좋고 구수하고 맛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 나물전은 정말 꼭 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거 라면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라면 정말 맛있죠. 네. 그리고 뭔가 저런 거 먹었다가 명절 끝에 라면 한 그릇 먹으면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살찌죠. 그럼 나가 좀 걸어야죠. 그렇죠. 운동도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의 다 됐는데요. 이 네. 나물전이 저희가 부침가루 반 컵밖에 안 넣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부서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도록만 이렇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요거를 아까 조금 많이 치대야 되는데 방송이라 제가 조금 덜 치댔거든요. 네. 더 많이 치대면 더 잘 그렇죠. 뭉쳐지는 완전 잘 거죠. 되죠. 네. 요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요건 저희가 새벽에 와서 많이 치대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잘 되죠. 그리고 고춧가루가 넣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맛있게 되죠. 자, 이제 시식을 하시렵니다. 와. 이렇게 드디어? 해서 담아요. 힘들었습니다. 네. 2개씩.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네. 2개씩 담고요. 요것도 이렇게 아, 2개씩 담을게요. 자, 이제 가져가 주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네. 야, 어렸을 때 지금- 명절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 북적북적했던 느낌. 아, 일단 이- 국물부터 한번 국물 먹어. 한번 먹고 입을 한번 저기 하고. 나도 이게 국물을 먼저 먹고 역시 먹게. 맛있네요. 네. 나박김치 굉장히 맛있죠? 네. 나박김치 이번에 정말 성공작이에요. 그 나박김치 혹시 지금 보시면서 지난주 놓쳤는데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가시면 레시피 다 맞아요. 네,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물전을 먹었는데 뭔가 가득 들은 느낌이 드네요. 어떠세요? 이것도 와, 고기들의 조화가 고사리 향도 옛날, 괜찮아요. 옛날에 먹었던 동그랑장의 부드러운 버전인데 여기에다가 좀 떡갈비 느낌까지 있고 그쵸? 씹으면서 네. 지금 그 나물들의 그 식감 식감이. 같은 것도 예. 워낙 우리가 녹두빈대떡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녹두빈대떡보다는 요렇게 녹두는 또 우리가 갈아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전하고 어떤 걸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아, 지금 추석에는 무엇보다 토란탕인데요. 사실 날씨가 이렇게 조금 더워서 토란이 많이 나와 있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토란탕하고 같이 잡수시면 전하고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토란이 없다. 그럼 지금 막 나오는 무 가지고요. 맑게 탕국을 끓이세요. 양진머리만 넣고 거기에다 같이 곁들여셔도 아주 좋고요. 네. 예전에 제가 오이 가지고 김치 담은 거 생각나세요? 생각나시죠? 네. 그 오이 생채나물도 같이 곁들이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이 생채나물 하나 만든 다음에 밥 위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나물전 2개 정도 으깨가지고 비빔밥 잡수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육전 먹어봤는데 아, 육전 잘못하면 질기거든요. 전혀 왜 질기지 이렇게 않고 부드러워? 그렇죠? 아롱사태 뭐 힘줄 근육 있다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밑간을 굉장히 철저히 했는데요. 밑간을 할 때는 우리가 진간장, 국간장, 맛술,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 다 밑간을 하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서 약간의 연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네. 그러네. 부드럽죠. 부드럽다. 저는 이 부치는 게 쉬운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음식은 아니다 보니까 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제 꿀팁 같은 게 그럼요. 있을까요? 근데 육전 하실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찹쌀가루에 묻혀서 달걀을 노른자를 하나 더한 3개를 넣고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달걀의 노른자 색깔이 훨씬 진하게 입혔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을 부치는데 불의 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후라이팬에서 할 때는 처음에는 약간 센 불, 아래가 약간 자글자글하면서 익어간다 그럴 때는 중간에서 중국 약불로 하고 난 다음에 뒤집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더 짓고 나서 전을 부쳐내면 아주 완벽하게 맛있는 전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뒤집거나 또 불을 너무 세게 하거나 불을 너무 연하게 약하게 하거나 이거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부추랑 파, 대파. 그쵸? 대파 흰대랑 네. 손님상에만 올리지 마시고 그럼요. 집에서 하실 때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육전은 진짜 간이 딱이에요. 그렇죠. 곁들임이 아주 좋죠. 네. 네. 아 오늘도 전 요리 한번 잘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주 혹시 준비됐어요? 다음 주에 준비됐습니다. 너무 일하시느라고 힘드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정말 뚝딱 만들어서 얼큰하게 해장할 수 있는 국 요리, 그다음에 나물 요리 2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어제 한낮에는 정말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4.6도로 역대 9월 기온 2위였고요. 경기 양평에서는 38도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더위를 한김 식혀줄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중부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mm 정도입니다.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 곳곳은 오후까지 장대비가 내립니다. 시간당 30mm씩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도 짧아서 운전 조심해야겠습니다. 비가 오며 심한 더위는 누그러집니다. 오늘 수도권 등 중북부는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에 그칩니다.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지며 더위가 쉬어가겠고요. 비의 양이 적은 남부는 3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네, 더위가 이대로 끝나나 싶지만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향하는 태풍 버빙카가 우리나라에 열기를 더하겠고요. 추석 연휴에도 32도 안팎의 늦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더운 다음에 비가 오면 뭐 개운한 맛이 좀 시원한 맛이 있었는데 네, 오늘 밖에 나왔는데 후텁지근해요. 맞습니다. 워낙 더위가 뭐 절정이었다가 비가 내리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앞두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꼭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겨 나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